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차트 1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계속되자 이란은 호르무즈 재봉쇄 카드로 미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대표단은 스위스 협상장으로 출발했지만 후속 협상이 아니라 미국 측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전 양해각서 발효 이틀 만에 이란은 호르무즈 통항 재개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아 먼저 종전 합의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و در صورت ادامه تجاوز گام‌های بعدی برای پایبند کردن دشمن به اجرای تعهدات برنامه‌ریزی و اقدام خواهد شد.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도 호르무즈 해협은 닫혔다며 접근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نیروی دریایی سپاه هشدار داد شناورها به تنگه هرمز نزدیک نشوند. در غیر این صورت امنیت آنها به مخاطره خواهد افتاد. 이번 전쟁을 통해 호르무즈 통제권이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임을 확인한 이란이 재봉쇄로 미국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갈리바프 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단은 일단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양해각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가는 거라며 최종 협상은 양해각서가 제대로 이행돼야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묵인하거나 사주한다며 이는 협상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اجرای تعهدات طرف مقابل مطالبه‌گری داشته باشیم و مشخص بشه که طرف مقابل به چه نحو میخواد تعهدات خودش رو اجرا بکنه. 19일 잠시 휴전에 합의했던 이스라엘은 몇 시간 뒤인 20일 새벽 레바논 남부를 향해 또다시 공습을 퍼부었고 헤즈볼라 역시 치열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과 협의 사항이라며 20일 또 한 번 이스라엘군에 휴전을 명령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는 상황. 설상가상 이란은 호르무즈 봉쇄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면서 향후 협상 국면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이행에 관한 기술급 회담이 현지 시간으로 21일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담에는 미국과 이란 측 대표 그리고 파키스탄과 카타르 중재자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하며 협상 과정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고위 인사들이 스위스에서 무산된 종전 실무 협상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협상 장소로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본격 협상은 시작도 안 했는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에 합의하자마자 공격을 재개하면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조수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종전 양해각서를 맺은 미국과 이란의 첫 실무회담이 무산된 뒤 트럼프 대통령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는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그리고 핵심 중재자 역할을 맡은 알사니 카타르 총리가 올 예정입니다. 양측의 대면 회담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면서 스위스 정부는 협상 장소인 이곳 비르겐슈토크 인근 출입 통제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이란 수도 테헤란으로 향하는 등 중재국들도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안에 이란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일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양해각서에 명시된 대로 60일 안에 후속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People that own billion-dollar ships don't love missiles flying over them, don't love mines all over the water. 이처럼 본격 협상은 첫 발도 떼지 못했는데 앞서 첫 실무회담이 연기된 주된 이유로 알려진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작전이 여전히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로 가까스로 휴전에 합의하고도 바로 다음 날 서로 공격을 재개해 사망자 여러 명이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전투기와 드론으로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거점 10여 곳을 공습하면서 헤즈볼라가 먼저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을 향해 발사체를 수십 발 쏘아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공습이었다는 겁니다. 헤즈볼라는 휴전을 준수하겠다면서도 이스라엘이 점령지를 확대하는 것을 막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혀 양측 충돌이 완전한 종전 여정에 큰 부담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추가 협상의 걸림돌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본인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며 제정신을 차리라고 직격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의 중돌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실무 협상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경고에도 레바논 공격을 멈추지 않은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이스라엘은 본인을 매우 존중하고 말하는 대로 따른다며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에서 철수도 거부한 채 틈만 나면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벌이자 거친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If it weren't for me, Israel would not exist today because I terminated the Barack Hussein Obama deal, the JCPOA, which was a road to a nuclear weapon.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이란은 핵무기를 가졌을 거고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을 거란 논리입니다. 또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지원했던 것을 언급하며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파괴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사라졌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If it weren't for Donald Trump, Israel would have been eviscerated. It's good, but we have to keep him a little bit sane.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고 본인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란과의 전쟁에서 얻은 것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영원히 갖지 못하게 하는 거라며 이를 확신했습니다. 개전 초기 목표였던 이란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이란 최고위층을 제거했고 결국 체제 변화를 이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y're gone. They're all gone. And we're dealing with a third group, who I actually think is the smartest group. And I actually think it's regime change. They're different people. Khamenei Jr. is different from the father. 이란을 더 압박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에 빠졌을 거라며 지금 전쟁을 끝내는 것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훨씬 이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지한대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른바 검사실 술파티가 있었다며 주장해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위증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술과 연어를 제공하며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김성태 씨가 오늘은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키고 술을 마신 건 한 번이었었고. 이에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며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18차례 준비 기일을 거친 끝에 사상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으로 열흘 중 나흘 가장 오래 심리가 이뤄진 위증 혐의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의혹 제기 뒤 첫 사법적 결론이 나온 겁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이 술자리가 없었다고 봤고 양형에 있어서는 6명이 징역 4개월, 1명이 징역 6개월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사실에 있던 다른 관련자들과 달리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검찰은 당시 사건 관계자 7명이 모두 술 반입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오락가락한 진술을 지적해왔습니다. 의혹에 대해 2년 넘게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음주 여부와 술자리 날짜 등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어온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기억의 한계로 인한 단순 날짜 착오일 뿐이고 본질은 위법 수사 고발이라면서 객관적 정황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변론해온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연어 술 파티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적은 없습니다. 날짜에 관해서만 기억이 불분명했던 것이고.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 위증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이렇게 법원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는 법무부 징계 절차와 별도 감찰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특별 점검팀을 꾸려 자체 조사를 한 뒤 연어 술파티와 관련한 감찰을 지시했고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 TF 조사를 거쳐 대검찰청이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당시 술 제공을 통한 진술회유 의혹은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일단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을 징계위 의결이 있을 때까지로 연장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이 징계 수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당초 법무부가 자체 감찰을 통해 징계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번 판결이 박 검사 측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반면 징계 사유에 술 제공 등은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번 판결이 최종 징계 수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인천지검이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감찰 역시 이번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결론 날 가능성이 큽니다. 선고 직후 SNS를 통해 배심원단에 감사를 표한 박 검사는 YTN과 통화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법무부나 서울고검이 공개한 부분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이 위증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정치권도 술렁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났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맹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왜곡 선동이라며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어 술파티 주장은 위증이라는 유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에서는 곧장 성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작 기소 프레임이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이 대통령 대북 송금 재판 공소 취소의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 박상용 검사의 징계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는 등 맹공도 이어졌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사법부를 겁박하려 들겠지만 진실은 정치적 구호로 지워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어떤 독재자도 자신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 들지는 않았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부가 달려든 무고의 구판이 끝났다며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결말은 탄핵과 파국뿐이라고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런 집중포화에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엄호에 나섰습니다. 배심원 판결이 4대3으로 팽팽하게 갈렸고 이화영 전 부지사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었다며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세 혐의 중 2가지가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는데도 하나만 가지고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란 선동에 동조해 소속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이 무슨 자격으로 독재자 운운하느냐고 치받았습니다. 불통 행정으로 일관한 많은 참사 끝에 헌정 질서마저 파괴하려 했던 내란 속에야말로 독재 그 자체였습니다. 진보당은 술 반입 정황이 인정된다는 서울고등검찰청 감찰 결과가 있었음에도 관련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사법방해와 증거인멸로 유죄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혼란을 빚은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가 본격화합니다. 개헌과 특검부터 재선거와 부정선거 이슈까지 정쟁화 가능성은 숙제입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 종료를 몇 시간 앞두고 대혼란을 빚었던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저희가 준비한 투표용지가 소진해가지고 이게 표가 없어서 투표 못하는 거예요. 그 원인부터 재발방지해법, 선관위 개혁안까지 다루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닻을 올립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에서 나와 당시 상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여야 간 조사 범위와 증인 채택 여부도 논의할 예정인데 신경전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 관리 문제를 이번 조사 범위에 명시적으로 넣는 것이 좋겠다. 그런 선거 관리 실태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히 쓰지는 않아도 제가 볼 때 뭐 다 포함. 민주당에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국민의힘은 동시 특검을 강조하는 등 개혁을 위한 셈법도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특검의 구성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본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지금 급선무이기 때문에요.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많은 이슈들이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졸속으로 원포인트 개헌이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졸속 개헌 요구가 빗받칠 수 있습니다. 재선거 논란과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질 경우 정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어 특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 당일 투표소 근무자 소환 조사에 연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선관위 외유 출장 의혹으로 수사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 16일째, 궂은 날씨에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쓴 시위대가 구호를 외칩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보름 넘는 대치를 부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검경 합수본, 개포이동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는 등 주말에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16일 첫 소환 뒤 17일 하루를 제외하면 빠짐없이 대면 조사 일정을 배치했는데 6월 3일 당일 투표소 행적 재구성에 열쇠를 쥔 투표소 근무 지자체 공무원이 1차 조사 대상입니다. 합수본 측은 투표소 근무 공무원 조사는 이번 주 마무리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시군구 등 지역별 선관위 관계자를 부르고 필요하면 추가 강제 수사 등을 거쳐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을 겨눌 거로 보입니다. 선관위 직원의 외유 출장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도 확대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노태학 전 위원장과 선관위 일부 직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합수본에 고발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해외 출장에 동행시키고 직원 역량 강화 등이 목적인 선관위 직원의 출장지에 몰디브나 코타키나발루 등 유명 휴양지가 다수 포함된 것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게 맞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와 외유 출장 의혹 수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리 검토와 함께 기존 선관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에서 참고할 내용이 있는지, 또 고발인 조사 등이 우선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조정은 물론 반도체 호황에 따른 재정과 기업 이익을 어디에 쓸지도 고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명목 국내 총생산 10%대 후반 한국 경제의 환희와 낯섦 그리고 두려움이란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우선 글로벌 인공지능 투자 폭발이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려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와 경상수지 수치 모두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하면 하반기부터 부동산 매수 심리가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실제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이 현실화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하는 연말과 내년 초가 진짜 고비라고 분석했습니다. 호황을 선반영했던 주식시장이 조정에 들어가고 무역 흑자 환수로 원화도 안정되면 관망하던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로 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예외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낮은 보유세 문제를 지적했는데 세제 개편 의지를 재차 밝힌 겁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김 실장은 또 부동산 과세 정상화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정부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이 청년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 미래산업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초과 세수를 언급하며 국민 배당제를 제안했는데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거듭 피력한 걸로 풀이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국민 기만을 넘어 모욕이고 경제 분석이 아니라 현실 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국민은 비명을 지르는데 권력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한 뒤 현실과의 괴리를 넘어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건 또다시 보유세, 양도세 조정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세금과 규제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지표 착시에 취한 청와대 오만으로 또 세금 폭탄을 궁리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030년 대선 출마와 관련해 그 시점에 국민이 나를 필요로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17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단계에서 스스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복당과 새 보수 세력 결집 중 어느 노선을 추구하냐는 질문엔 복당이 목표지만 서두를 필요 없고 2028년 총선에서 보수가 다수당으로 2030년 대선에선 정권을 되찾는 보수 재건의 길을 함께할 사람이면 함께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현 장동혁 대표 체제에선 복당이 쉽지 않을 거란 지적엔 형식적으로 직을 유지할 뿐 정치적 권위나 보수 진영을 이끌 정통성을 상실한 상태라면서 통상 지방선거 참패 뒤 사퇴하지 않는 당대표는 거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평균 3%로 예고한 가운데 내수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걸로 우려됩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새벽 뉴욕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서울장 종가에 비해 4원 가까이 오른 1,531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소식에 떨어지다 달러 가치 상승세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에다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 더딘 석유 공급, 외국인의 코스피 차익 실현, 투기성 거래도 쉽사리 환율이 떨어질 수 없는 배경입니다. 고환율은 고유가 파장과 더불어 물가에 우려를 더합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물가 전망입니다. 하반기 평균 물가 상승률을 3%로, 근원 물가 상승률은 2.6%로 내다봤습니다. 공업 제품과 서비스 가격은 약 14에서 18개월 시차를 두고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유가 충격의 영향이 간접 효과를 통해 물가 전반에 반영되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을 의미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성과급마저 물가 자극 요인입니다. 한은 분석 결과 업계 상위 1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체 비중이 늘어나면 물가는 5개월 뒤 0.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인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 다른 기업도 임금을 올리거나 다른 부문 노동자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소비 증가로 서비스업 임금도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위 40에서 60%의 평균적인 성과급을 주는 곳의 비중이 늘어나는 경우는 물가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시적 소득으로 여겨져 소비가 크게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과급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반도체 경기의 어떤 호조가 물가 상승까지 이어지는 채널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양상들이 보였다.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예고돼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경기 화성 동탄 일대는 지난해 11.5 대책 당시 이른바 3중 규제를 피해간 지역이죠. 하지만 반도체 호황 여파에 새끼 매매가 가능한 비규제 효과가 부각되면서 동탄 집값이 최근 이상 과열 양상을 보이자 규제 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핀셋 규제는 또 다른 풍선 효과 부작용을 낳고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아서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가격이 22억 원대를 돌파한 동탄의 신축 아파트. 같은 면적의 서울 마포 대장 아파트 값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3중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이라 대출 세금 규제가 완화돼 있고 시세 차익 투자가 가능한 데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액 성과급 등으로 주택 구매 수요가 폭발하면서 동탄 아파트 값은 2주 만에 무려 4%가 치솟았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급등세가 이어지자 동탄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해야 할지를 놓고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빡빡해지고 취득 양도세 등 세금 규제가 강화되는데 동탄은 석 달간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뛰어넘어 정량 요건은 충족했습니다. 갭 투자를 차단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카드는 당국이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격 변동과 거래 동향, 파급 효과를 두루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게 지속적인 국토부의 공식 입장. 추가 규제 카드를 놓고 정부가 신중한 이유에 대해선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됩니다. 동탄구 토어구역 지정 권한은 경기지사가 갖고 있어 정부가 독자적으로 3중 규제 족쇄를 채우기 제한적인 문제가 있고 뒤늦게 추가 규제를 하면 지난 15대책 때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묶은 지역 외에 동탄에서 지금 집값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는 거죠. 또 반도체 업체 셔틀버스가 다니는 동탄에 직주 근접 실수요가 워낙 강한 만큼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도 집값 상승 압력을 꺾기는 어렵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앞으로 규제가 된다 할지라도 사실 여기 엄청난 앞으로 현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현금의 매수세가 충분히 규제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탄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순간 유동성이 용인 기흥이나 처인구 등 인근 비규제 지역 매수세로 옮겨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당국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수원역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베트남 국적의 남성이 단속에 나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수배까지 내려졌던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제복을 입은 교통경찰관이 횡단보도에서 한 남성에게 신원 확인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 경찰관을 뿌리치고 도망가기 시작하더니 잠시 뒤 추격전을 벌입니다. 경찰관이 무전을 하며 다급하게 뒤쫓고 남성은 역사 안을 내달리며 경찰관을 따돌려보지만 결국 붙잡힙니다. 지난달 9일 수원역에서 무단횡단을 단속하던 경찰관이 불법 체류하던 베트남 국적 20대 A씨를 200m가량 추격전 끝에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울산경찰청이 대부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5건에 대해 수배를 내렸던 불법 체류자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울산경찰청에 넘겼습니다. 오전 11시 20분쯤에는 경기 용인시 원상면에 있는 폐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4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불을 끄려던 공장 관계자 60대 남성이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다른 관계자 2명도 대피 중 경상을 입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파주에서는 도라 전망대로 향하던 45인승 관광버스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해당 버스에는 미국인과 중국인 등을 포함해 외국인 15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미국인 1명이 크게 다쳤고 외국인과 한국인을 포함한 9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가 정차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해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맨홀 안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 2명이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의 대책 마련에도 매년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안전 불감증을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좁은 맨홀 안을 소방대원들이 살핍니다.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작업자 2명이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현장 안전관리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장비 지급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방에서 측정한 유독가스 농도를 바탕으로 당시 가스 수치가 작업이 가능한 수준이었는지도 함께 살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날 전북 진안에서도 맨홀을 점검하던 노동자 4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루 사이 전국에서 노동자 6명이 맨홀 작업을 벌이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지난해 7월에도 인천 병방동에서 맨홀 작업을 벌이던 노동자 2명이 숨지고 서울 가산동의 상수도 누수공사에 투입된 노동자 2명이 숨지는 등 맨홀 사고는 매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서고 안전장비 지원 등 조치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사고가 이어지는 건데 전문가들은 안전불감증을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작업자들이 설마 나는 문제가 있을까? 이런 아니라는 이런 인식이라든지 또 이제 관리자들이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고가 발생되는 경향들이 좀.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폭염을 앞두고 반복되는 맨홀 질식 사고를 막기 위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최근 지하철 승객이 가방에 넣어둔 보조 배터리에 불이 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화재가 급증하면서 배터리를 보관하는 파우치의 방형 성능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실험 결과 대부분 엉터리였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하철 안이 뿌연 연기로 가득합니다. 승객이 가방에 넣어둔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런 보조 배터리 화재는 최근 3년 동안 급증해 서울에서만 100건이 넘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배터리를 보관하는 주머니에 방염 기능이 중요하지만 시중에 파는 파우치 성능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조 배터리 과충전으로 화재를 유도했습니다. 연기가 보이자마자 불길이 치솟더니 형체가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타버렸습니다. 불길이 빠르게 번지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준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보관 파우치가 이를 방어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배터리의 성능 그리고 파우치의 성능에 따라서 방화 성능이 들쑥날쑥합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연기와 불길 확산 억제 기능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데도 이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파우치 성능 확인에 필요한 시험 항목과 최소 안전 기준 마련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가 청년층 탈모 치료제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찬반 논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문제란 비판이 있는 반면 20대에서 30대 탈모는 다른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모 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화할 경우 재정이 얼마나 소요될진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대상을 20, 30대 청년으로 국한할지 확정되지 않았고 건보 지원이 현실화할 경우 잠재 수요도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최소 수천억 원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탈모를 건강보험 논의 선상에 올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환자단체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중증 질환 치료제 급여화도 미루면서 탈모를 먼저 검토하는 건 주객 전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의료계도 건보 재정 운용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선심성 복지제도가 돼선 안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건강보험은 선심성 복지제도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사회 안정망이어야 합니다. 올해 건보 재정이 5조 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2035년엔 적자폭이 40조 원에 육박할 수 있는 엄중한 현실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비만이나 중증 여드름처럼 삶의 질을 저해야 하는 다른 문제와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지 역시 관건입니다. 반면 청년층 입장에서 탈모는 충분히 중증으로 볼 수 있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게 정부 시각입니다. 결혼과 취업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청년층의 탈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해
생존과 관련 없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 탈모 때문에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 또 사회생활에서의 불편함, 삶의 질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당사자는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달 4일 정부 주최로 열리는 탈모 치료제의 건보급여 적용 토론회에서 세부 쟁점과 급여 대상, 시점 등이 좀 더 구체화할 거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보건당국이 AI를 활용한 감시망을 만들고 지방정부와 함께 특별감시단까지 꾸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로 했습니다. 의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중대한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고급 외제 차량이 서울 반포대교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차 안에서는 다량의 프로포폴 주사제와 주사기가 발견됐고 운전자는 약물을 맞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 앰플 수만 개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붙잡히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오남용을 잡아오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시에서부터 제재까지 수위를 높여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존 관리 시스템에 AI를 결합해 문제가 있는 사례를 구분해내는데 2-3주 걸렸던 것을 3일 정도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특별 사법경찰, 마약류 감시원 등 50명 규모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도 출범합니다. 마약류 범죄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신분 비공개 수사, 위장 수사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합니다. 최대 3억 원에 달하는 신고 보상금의 대상은 지금보다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수위를 한층 높입니다.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보건당국은 여기에 다양한 예방교육, 중독자의 재활치료까지 더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촘촘히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열과 함께 좁쌀 같은 물집이 생기는 이 수족구병은 백신이 없고 전염력이 강해서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등원이나 등교를 자제해야 합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족구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장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수족구병은 발열, 설사, 구토와 함께 입과 손발에 수포가 생깁니다. 질병관리청 표본감시 결과 6월 둘째 주 의심 환자가 외래 1000명당 9명을 나타냈습니다. 4주 전만 해도 1명대였는데 5배 넘게 급증한 겁니다. 지난해 같은 시점인 1000명당 4.3명과 비교해도 2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환자 대부분 열흘 안에 회복하지만 드물게 뇌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서 걸리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전염력이 강해 환자 수포나 가래, 배변을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침 묻은 물건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장난감처럼 공용 물품이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더 취약한 상황. 실제로 1살에서 6살까지 의심 환자가 외래 1000명당 13.4명으로 초중고생 나이대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영유아는 대변이나 침 가래에 대한 분비물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장난감, 놀이기구 같은 물품의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때 알코올은 수족구병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못해서 반드시 락스 같은 염소계 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또 백신이 없는 만큼 수족구병에 걸린 유아는 증상이 사라지고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보육시설에 등원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북한이 최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요구마다 일일이 대응하며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심이 이란 다음은 북한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미 대화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최근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거칠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 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가 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의 가면을 벗어던졌다고 강하게 비난하더니 한미 핵협의 그룹의 북한 비핵화 재확인에는 헛된 망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G7 정상회의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요구가 나오자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넘어설 수 없는 선이라며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은 되돌릴 수 없다고 못 박은 겁니다. 비핵화 요구에 반발하는 사이마다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과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은 종전의 2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핵 역량 증강으로서는 지금 핵과학연구 집단이 도달한 고도의 기술력에 의해 철저히 관철되고 있다고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비핵화 요구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핵 능력을 수시로 과시하는 건 미국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게 이란 다음은 북한이라는 해석을 낳는 상황. 북한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피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 경기 상당히 안 좋습니다. 1달러당 10,000원이었던 환율이 지금 70,000원, 60,000원이거든요. 뭐 북중 교역 늘었다? 전성기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도 북미 관계 해결이 없이는 사실은 내심 제일 기다리고 있다. 북미 관계 해결 없이는 미래가 없거든요. 비핵화 거부가 북미 대화 거부가 아니라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우세한 가운데 트럼프의 다음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돈 214억 원을 쏟아부어 추진한 연못공사가 녹조류로 뒤덮이면서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를 본인의 취향대로 바꾸려는 트럼프의 고집불통 행보가 계속 논란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못이 온통 짙은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대표적 명소인 리플렉팅 풀, 이른바 반사 연못에 녹조류가 가득합니다. 주말에도 직원들을 동원해 제거 작업을 벌이지만 무더운 날씨에 역부족입니다. I'd ask for my money back because I mean if it was supposed to look blue, it's pretty green right now. So I don't know. I'd ask for a refund or something.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정부들이 이 연못을 방치했다며 물을 빼내고 바닥에 파란색 페인트를 입혔습니다. 예산만 우리 돈 21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다음 달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서둘러 개장했지만 녹조류가 퍼지면서 체면만 구겼습니다. And you're going to have something you're going to be very proud of, and it'll last for 50 to 100 years before you have to do anything with it. Very strong, powerful substance that we use. 미국 수도 워싱턴 DC 곳곳에선 트럼프의 입맛에 맞춘 공사가 한창입니다. 4억 달러를 들여 백악관 연회장을 새로 짓고 높이가 76m에 달하는 개선문 공사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왜 짓는지 제대로 된 설명은 없습니다. I think the questions that some of the residents have is what are the ways in which he's going about doing it, and is there transparency of, how is it happening?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워싱턴 DC의 유명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에 자신의 이름을 넣었다가 법원의 명령으로 철거되는 망신을 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무리한 흔적 남기기에 수도 워싱턴 DC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올해 프랑스 아비뇽 축제에서 한국어가 처음으로 공식 초청 언어로 선정돼 한강의 소설을 낭독하는 무대가 열립니다. 또 뮤지컬 본토인 런던 웨스트엔드에선 대학로 소극장 문법을 고스란히 적용한 무대도 현지 관객을 만났는데요. 이제 한국의 공연들이 단순히 해외 무대에 서는 걸 넘어 우리 말과 정서까지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러시아 대모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을 소리꾼 이자람이 판소리로 재해석한 눈눈눈. 하리보 젤리와 김치 사이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고민하는 하이브리드 연극 하리보 김치. 압력밥솥 브랜드를 앞세워 한국 사회를 해부한 쿠쿠까지. 올해 세계 최대 공연 예술 축제인 아비뇽 페스티벌에 한국어가 공식 초청 언어로 선정돼 이들 작품이 축제 전면에 나섭니다. 아시아 언어권 최초입니다. Is a well-deserved recognition of the poetic power of the Korean language, as well as the dynamism, creativity, and diversity of contemporary Korean theater.
and there is already great curiosity and anticipation among the French audiences to discover this rich artistic landscape. 높은 벽이었던 아비뇽을 올려만 보던 우리 예술인들은 이제는 페스티벌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기대감에 벅차있습니다. 처음 이 장르의 문법에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외국에서는 관객들이 자막에 의존하는 시간이 좀 있고요. 그게 지나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상상력이 만나지는 어떤 순간부터는 자막의 도움을 가볍게 받으며 저와 함께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비뇽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도 낭독 공연으로 만날 수 있는데 부황청 명예극장에서 프랑스 배우 이자벨 위페르와 이영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It was incredible. 청년들의 도전과 불안이 응축된 서울 신림동이 배경인 The Last Man은 런던 웨스트엔드에 섰습니다. 좀비 아포칼립스라는 장르적 설정에 고립된 인간 심리를 그린 작품으로 뉴욕을 비롯해 꾸준히 해외 가능성을 실험해온 1인 롱 뮤지컬. 특히 이번 런던 공연의 경우 한국식 멀티캐스팅을 활용하고 올리비에상 수상작 작가에게 드라마터그를 맡겼습니다. 트릴로지 시리즈로 국내 관객에게도 친숙합니다. Works with the Western musical theatre industry, I've always felt that it feels a bit like a one-sided relationship where a lot of Western shows are coming to Korea and it's very difficult for Korean shows to come to the West and be embraced. And I know that his intention with this project is trying to open that door and to create a channel back in the other direction. 대체로 해외에서 우리 뮤지컬을 올릴 때는 이른바 현지화를 거치지만 이번엔 우리의 정서를 녹이고 연출 방식까지 유지하는 시도라 의미가 남다릅니다. 아이디어는 우리 거지만 실제로 공연되는 방식은 해외 팀들하고 결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좀 변형시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 공연은 그대로 크레딧을 유지하면서 한국 공연을 프로듀싱 다니까 한국 작품 자체 오리지널리티에 굉장히 큰 무게가 실리겠죠. 이 자체로 들어가도 이제 승산이 있다. 세계 무대에서 한국어를 앞세우고 대학로 소극장 문법을 뮤지컬 본토에 이식하는 움직임은 그간의 일방적인 흐름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기각 시 100% 환불, 15초 만에 형량 예측 등의 문구를 활용해 광고한 법무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 법무법인과 대표 변호사 B씨가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문구에 대해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수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한 광고이고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가 와서 선선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다시 더워집니다. 절기하지인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로 어제보다 6도가 높겠고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 산지와 또 동해안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 아침 9시 정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 남부지방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도 강하니까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9.8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구도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소나기가 오겠고 당분간 낮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